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시대의 전쟁과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라 하면요, 5세기에서 15세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이제 멸망하기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암흑의 시대, 중세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은 BC 27년이죠. 이 슬라이드에 27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같은 인물이죠.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원로원에서 뭐 조르만자라는 어떤 존칭을 쓰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는데요. BC 27년에 그 이래에 한 200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를 향유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476년도에 이제 서고트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동로마는 비잔틴 지역, 비잔티온 제국을 형성하고요. 오늘날의 이제 뭐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으로 이제 동로마가 천도를 해서 한 1453년까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또 오랜 번영을 누리게 되죠. 쯤에 이제 그 몽골 초원에 있었던 이 훈족이죠. 몽골 초원에 있던 이 훈족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게르만인들에게 이제 이 훈족들이 약탈을 자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이 고트족을 정복하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트족들이 이제 훈족에게 쫓겨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스트로고스가 이게 동고트족입니다. 동고트족은 이렇게 흩어지죠. 이렇게 이제 해서 로마 쪽으로 이제 훈족에게 밀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던 이 또 한 무리들은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서고트족들이에요. 이쪽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훈족들에 의해서 이 고트족이 쫓겨나면서 결국은 이 로마 영토를 이제 침범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데오토시우스 1세가에게 이 고트족들이 격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 무리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고요. 또는 뭐 한쪽으로는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제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의 황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로마가 분열이 됩니다. 요게 이제 동서로마가 분열되어 있을 때 당시에 했던 영토인데요.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서로마 제국은 북방에 서고트의 그 오도아케르 용병대장이죠. 이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47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뭐 몇 가지를 뭐 꼭 이 세 가지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 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원인은요. 우선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로마 지휘관들이 아주 반란을 굉장히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분이 일어났고요.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
즉 동쪽의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아주 호전적인 이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로마와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로마가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또 페르시아군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이 동방전선에 대규모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대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종교적 요인에 의한 뭐 갈등인데요.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한 2천여만 명이 됐어요. 이 2천여만 명이 되는 이 로마가 그 당시에 고작 로마 인구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00만여 명의 이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점은 사실은 뭐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멸망 원인을 우리가 뭐 고트족의 어떤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제약적인 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위와 같은 이런 복합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로마가 구군이 취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11세기 이전까지의 이 유럽은요, 이슬람 세력이 독점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대에서 강력한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유럽의 왕조들은요, 이 지중해 상에서 해상 무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방면으로 이 해상 무력이 어려움이 이제 겪게 되자 여러 가지 이제 재원 마련이 이제 군주들이 왕조들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재원 마련의 어려운 결국은 지배구조의 분열과도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주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장원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이제 지방에 영향력이 있는 이 영주와 기사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는 것이죠. 토지를 나눠주면 이를 매개로 해서 이제 군주는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게 이렇게 만들고 또 점차적으로 토지를 나눠줘서 군주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봉건제도죠. 봉건제도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사회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고요. 또 장원제도가 급격하게 붕괴하면서 또 화폐제도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중세에 이제 이 봉건제도가 이제 붕괴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이제 이 봉건제도 시절에 이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자귀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공자기니 또는 뭐 남자기니 기산이 하는 이런 어떤 자귀 신분제도가 바로 이러한 봉건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중세 시대는요,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그리고 게르만과 또 기독교적 어떤 요소의 어떤 융합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8차례에 걸쳐서 1096년부터 1291년까지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이슬람 세력은요, 이 7세기부터 이제 이슬람 세력이 생겨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7세기에는 이제 요 메디나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무하마드 시대의 이제 이슬람의 세력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무하마드 사후의 정통 칼리프 시대, 알리에 이르기까지 정통 칼리프 시대 632년부터 661년대까지 요 시기가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즉 무하마드 사후에 이제 혈통과는 상관없이 리더십을 갖춘 이런 후계자를 뽑아서 이슬람이 융성했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4대째
알리가 우여곡절 끝에 후계자로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 알리는 무하마드의 사촌이기도 하면서 또 파티마라는 딸의 남편이기도 하죠. 즉 사위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무슬림들 간에 무하마드의 혈통을 계승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무하마드가 유언을 남긴 것처럼 어떤 이제 알라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자기 대에서 끝났기 때문에 혈통이 아닌 다른 어떤 능력 있고 또 이슬람을 통합하고 또 이슬람 국가를 부흥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이런 또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혈통에서 후계자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류는 이제 시아파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류는 이제 순위파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로부터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로부터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가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시대의 이 우마야 왕조로 정통 칼리프 이후에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아바스 왕조 이르기까지 여기 이제 13세기, 11세기부터 12세기 이 일대는 이 지중해 패권을 다 이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유럽의 왕조들이 사실 지중해상에서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슬람 세력의 팽창과 유럽의 봉건 제도가 사실은 하나의 생겨나게 된 원인이 바로 이슬람 세력의 이 지중해로의 평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평창을 하면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전쟁이 이 점차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속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질이 되면서 중세 시대에는 기근과 또 흑사병 또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장원제도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9세기 중葉부터 이 시작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 북쪽 해안의 침략과 또 지중해 일대의 섬들이 약탈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 이 이베리아 반도에 까지 이 약탈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제 거의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10세기경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슬람을 정복하면서 성지순례가 이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슬람이 성장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성지죠.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성지고요. 이거는 이제 무슬림들한테도 성지고 또 기독교인들한테도 다 성지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유대교에도 성지죠.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10세기경에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슬람을 정복하면서 성지순례의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여기에 있는 동로마 제국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성지를 회복하자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당시 서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서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로마의 교황이었죠. 이 교황청에 당시에 우르반 2세였는데요. 이 우르반 2세에게 원조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인 어떤 성지 회복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 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교황과 황제의 이해관계가 이게 맞아떨어진 어떤 결과로 발생한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회부터 8회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서 살육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200년 정도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아크 요새가 이제 1291년에 함락이 되면서 십자군이 완전히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오스만 제국과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 간의 이제 양자대결 구도로 십자군 전쟁이 이제 구도가 전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 비잔틴 제국 또는 뭐 동로마 제국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메메드 2세에 의해서 결국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1453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200여 년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요, 이 중세의 어떤 십자군 전쟁이 이 결과로요, 보면 중세 시대의 어떤 부정적인 조짐은 사실은 13세기부터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 5세기에 동지중해의 제외권을 전면적으로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십자군이 붕괴가 됩니다. 자, 이 봉건제도의 이러한 어떤 영향 때문에 이 봉건제도의 핵심이었던 이 토지는 왕권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형성하기는 했어요. 이 봉건제도로 인해서. 그러나 이 왕권과 교황권 간의 어떤 권력 투쟁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에서 결국은 서유럽 세력이 이제 무슬림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십자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무슬림의 문화들, 이슬람의 문화, 즉 그 당시에는 이제 사라센 문화라고 하죠. 이 사라센 문화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센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상공을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어떤 종족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어떤 투쟁이었던 데 반해 이 중세 시대의 전쟁은요, 군주의 어떤 재원을 마련하고 또 군주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유럽의 이 군주 왕정 체제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어떤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봉건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전쟁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절대자, 즉 군주의 어떤 충동적인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의도에 의해서 전쟁이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군주의 부족한 어떤 자금력을 메꾸기 위해서 이 대다수의 점령 지역에서 대규모의 이제 약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봉건제도의 어떤 직접적인 한계점을 노출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봉건제도가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BC 8세기 초기에 이 로마는 작은 도시 정도의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로마는 이 BC 6세기 후반에 이제 군주제를 폐지를 했어요. 이후부터는 이제 매년 선출되는 이 집정관과 귀족들로 구성되는 원론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정 체제로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을 특정 지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BC 4세기경 이 라틴계 로마 시민들을 굴복을 시켜서 이제 군대로 복속을 시키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 장군의 대다수가 이제 귀족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자 이 귀족 출신들의 틈을 이 직업 군인들이 이제 메꾸게 됩니다. 이 직업 군인들은 군에서 이제 오래 복무해 왔기 때문에 강력하고 굉장히 노련한 어떤 전투력을 제공하게 되죠. 이러한 로마군은 이제 군대와 무기 체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이 글라우디우스나 또 이 글라우디우스는 단금이죠. 글라우디우스나 또는 푸지오도 단금입니다. 또 이 스쿠툼은 방패죠. 이 스쿠툼 같은 이런 어떤 무기들, 그리고 창이죠. 필름과 같은 창. 이건 로마군의 모습입니다. 청동 투구를 착용하고 또 무장을 하는 갑옷을 입고 완전히 무장한 중장 보병들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테스투도라는 어떤 방진, 즉 방패를 이용한 테스투도라는 어떤 고유의 로마군의 방진을 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성전을 위해서 이런 공성탑, 공성 무기들, 오나그, 투스기와 같은 이런 오나그, 그리고 발리스타 마찬가지죠. 발리스타나 오나그는 다 이런 투스기죠. 공성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콜피언이나 캐터필드와 같은 이런 어떤 무기들,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전쟁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이 로마군은 뭐 백인대, 뭐 대대, 군단 등의 지휘 체계를 갖추고 엄격한 상벌 체계를 이제 확립을 했어요. 정예군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로마군은 한 30여만 명으로서 이 강한 훈련과 엄정한 기울 속에서 정예군대로 명성을 날렸지만 이 동쪽에서 침범한 이 훈족과 또 스칸디나비아 남부에 살던 이 고트족의 공세와 또 동로마와 서로와의 분열,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되었죠. 자, 이 로마군은 오른손에 이제 길이가 약 2m 정도인 이 투창 두 개를 이렇게 휴대를 했고요. 또 왼손에는 방패, 그리고 또 당금, 오른쪽 허리에는 글라디우스를 휴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원래 로마의 글라디우스는 이 한쪽에만 날이 있는 한쪽 날금이었는데요. 히스파니아, 즉 지금의 스페인이죠. 에스파냐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히스파니아의 금을 본따서 양날금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걸 이제 히스파니아 금으로도 이렇게 불리죠. 이 주 용도는요, 얼굴이나 배를 찌르는 용도였지만 점차 이제 이 목을 베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폭이 약 3cm 정도로 이렇게 얇았지만 이후에는 5, 6cm로 이렇게 넓어졌죠. 그리고 이제 로마군이 휴대한 방패, 우리가 스쿠툼이라고 그러죠. 이 방패는 이 아마포와 가죽을 겹대어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질기고 가벼워서 휴대가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뭐 소방용 호스나 이 음항이나 항공기 내의 어떤 직물로도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전장에서는 모든 전투의 시간과 또 장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복잡하고 이렇게 전개되기 마련이죠. 또 특히나 그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닥쳤을 때 상대의 어떤 전력과 전술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군은 레기온, 즉 로마 군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리지언, 영어로는 리지언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마는 레기온, 로마 군단 편제를 아주 잘 조직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 군단에 필적할 만한 군대가 없을 만큼 이 무장과 전술을 조직적으로 잘 갖춘 군대였죠. 실제로 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제패하는 데는 1등 공신이 바로 후기에 활약했던 바로 이 로마 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을 사용해서 성공한 전술이 바로 고대의 팔랑스, 그리스의 팔랑스와 쌍벽을 이는 테스투도이죠. 이 테스투도는 라틴어로 거북이라는 의미이죠. 중장보병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창으로 적의 대를 흩어뜨린 다음에 이 테스투도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라디우스로 찌르는, 적을 백병전으로 이렇게 무찌르는 이런 전술이었죠. 그래서 맨 앞줄에 있는 병사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방패를 이렇게 정면 앞으로 이렇게 세우면 두 번째 열의 병사가 자신의 방패를 앞사람의 머리 위로 이렇게 씌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체 대형이 완성이 되면 맨 앞줄의 병사가 일어나면서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측면과 후면에서도 방패를 이제 직각으로 세웠고요. 또 맨 앞쪽에 있는 열에서는 창이 방패 사이와 정면으로 나오게 했죠. 자, 이런 전술은 이제 적의 투석이나 또 화살 공격이 집중될 때 혹은 공성전을 수행할 때 사용을 했고요. 또 상대방이 창을 던질 때도 상당히 강력한 박은력을 보였죠. 다만 이제 이러한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했고요. 대형의 특성상 기동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에게 포위당하기 쉬운 단점도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아시아 북방에 거주했던 훈족이나 이 고트족을 포함한 이 게르만족들도 유사한 어떤 방패 벽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이들 전술은 테스투도와 구분해서 이제 멧돼지 전사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테스투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방패 스쿠툼을 이용해서 이러한 대응을 유지해서 효과적으로 생존력을 강화하면서 근접전으로 대응을 유지해서 적에게 접근을 해서 휴대하고 있는 창을 던지고 칼로서 적을 베고 하는 이런 근접전투 수행을 통해서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테스투도였습니다. 자, 중세 초기의 서로마 지역에서는 기병보다는 이 보병 전투 위주로 진행이 되었죠. 중장 보병이 주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기병으로 이제 로마를 침공해 오니까 이 보병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졌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중장 보병을 중심으로 한 이런 테스투도 전술은 상당히 기동력이 저하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도 중장 기병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장 기병이 양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재원이 들어가죠. 이런 경비 문제의 해결이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프랑크 제국의 샤를마뉴 대제, 우리가 뭐 카롤루스 대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프랑스어로는 이제 샤를마뉴 대제라고 그러죠. 이 샤를마뉴 대제는 봉건 제도를 이용해서 이 기병 복무자들에게 이제 토지를 떼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봉건 기사 계급을 생겨나게 한 어떤 시초였죠. 군주가 이제 토지를 분봉해 주는 대신에 충성을 약속을 받았고요. 또 영주들은 자신의 토지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무사를 두게 된 것이죠. 자, 이 호위무사들의 임무가 이제 영주를 보호하거나 또는 뭐 대표해서 이 전투나 결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제 점점 기사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자, 프랑크족은요, 481년에 왕국을 수립을 합니다. 프랑크 왕국이 수립이 되고요. 이 세력 기반의 근거지가 이 라인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라인강 일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력을 유지하면서 근접한 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복속을 해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를 했죠. 그리고 또 게르만족 계통의 중소 부족들을 통합하면서도 복속된 이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을 통치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했죠. 그래서 중장보병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던 이 서로마 제국의 군단들이 이 서고트족의 기병들에게 이제 패배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전장에서 퇴출당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은요, 여기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 동로마 제국은 서고트족의 군사 제도를 접목을 했어요. 중장 기병을 주축으로 해서 군단을 발전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서쪽의 서로마 제국은 시대의 변화에 상당히 둔감했던 것이죠. 고트족이 침입을 했을 때 비잔팀 제국은 이 고트족의 어떤 군사 제도를 상당히 받아들여서 중장 기병을 주축으로 군단을 발전시켰어요. 오늘날 따르면 이제 기갑 부대를 기계화 내지는 기갑 부대를 대폭 양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마 제국은 그러한 어떤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에 결국은 47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한 324년이 지난 800년경에 이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이 카를로스 대제, 뭐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라고 그러죠. 이 샤를마뉴 대제를 정식으로 서로마 황제의 지위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멸망을 한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나 또 호헨졸레른가의 어떤 가문을 이제 왕통을 계승하게 하면서 왕을 임명을 해서 교황이 결국은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800년경에
이 프랑크 왕국, 즉 그 라틴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죠. 이 교황이 프랑크 쪽에 이 샤를마뉴 대제를 이제 황제 지위를 주니까 이 당연히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프랑크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굉장히 반발을 이제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이 여러 귀족들은 주로 이제 이 프랑키스카라는 이 투척용 도끼를 활용해서 백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랑키스카 투척용 도끼입니다. 투척용 도끼 이런 투척용 도끼 프랑키스카를 활용해서 백병전을 수행해서 결국은 이 샤를마뉴 대제가요 768년부터 814년까지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샤를마뉴 대제는 실제로 이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폐해진 서유럽의 문화와 예술까지도 재건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현대 유럽 문화에 근간을 마련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자, 또 이 샤를마뉴 대제는요,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장 기병과 창병 그리고 궁병의 조합을 통해서 유럽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군대를 육성합니다. 자, 이 프랑크 왕국의 이 주 무장들은 주로 이제 이 미늘 갑옷과 투구, 방패, 창이었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갑옷이 보면요. 과거의 갑옷과는 달리 이제 비늘식으로 이렇게 미늘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말에게도 이렇게 미늘창으로 된 이런 갑옷을 착용을 했죠. 그래서 미늘 갑옷과 투구, 창과 방패를 이제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 신분을 이제 탄생을 시켰죠. 결국은 이 전투력의 핵심으로 이제 중장 기병이 전투력의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시대는 이제 선멸전의 개념으로 주로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요. 중세 시대에 들었으면은 점차 이제 성을 비롯한 제한된 지역에서 중장 기병 중심의 전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중장 보병이 주력군이었다면요. 중세에는 이제 중장 기병 중심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었죠. 주력이 이제 기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군주와 영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과 프랑크 왕국의 이 중장 기병들이 가장 그 중에서도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정예부대로 명성을 떨쳤죠. 이러한 어떤 프랑크 왕국과 비잔틴 제국의 중장 기병들은요 주로 이제 공격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또 예비대로 보유가 되기도 했고요. 이 장교들은 장교 한 명에 병사 4명 내지 5명마다 이 장교 한 명, 그러니까 장교 한 명과 병사 4, 5명마다 이 하급 병사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과 창, 장검, 베르툼이죠. 단창이죠. 이런 것들을 휴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 카타프락토스 또는 뭐 카타플락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어떤 중장 기병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이런 우리 비잔틴 제국의 기병들의 모습을 우리가 카타프락토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뭐 카타플락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비잔틴 제국에서는 카타플락타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부대가 주력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카타플락타이를 공격과 지원 부대로 이제 구분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상당한 어떤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당시 비잔틴 제국의 이 군단은 우리가 메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로마 군단은 리지언이라고 그랬죠. 서로마 제국에. 여기 비잔틴 제국의 군단을 우리가 메로스라고 하는데 이 메로스는 6천 내지 9천 명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또 이들을 지휘하는 이제 백부장 이상의 지휘관, 즉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휘관의 이름입니다. 백부장 이상의 지휘관들은 모두 국가에서 이제 비잔틴 제국 국가에서 임명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갑옷과 이 마갑, 자 여기 말에도 이제 갑옷을 착용을 시켰죠.
갑옷과 이 마갑을 갖춘 상태에서 넓은 어떤 안장과 등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장과 등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데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명중률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공격의 효율성을 이제 증가가 되게 된 것이죠. 전투 효율성이 굉장히 높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서고트족의 어떤 군제에 따라서 등자하고 그리고 이 중장 기병용 칼 이런 것들이 이제 에, 발전이 되었는데 동로마 제국은 그것을 서고트족들의 군제를 이제 잘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중장 기병을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장 기병들은요, 실질적으로는 뭐 창기병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궁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자와 안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에서 어떤 창을 던지기보다는 결국은 말에서 활을 쏘는 이게 훨씬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기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을 시켰고요. 이 창기병의 형태는 고트족의 전술을 따랐던 것이고요. 궁기병의 전술은 훈족의 전술을 모방해서 이 동로마의 이 카타프록타이가 굉장히 전투 효율성을 증가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고트족과 훈족의 이런 기동성을 잘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건 장궁의 모습인데요. 이 장궁 롱보우라고 그러죠. 롱보우는 주로 영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1.5에서 1.8m 정도 되었는데요. 이 화살의 길이가 0.75 내지는 1m 정도 되었고요. 초기에는 사거리가 한 180여 미터 정도에 불과했지만 점차 이제 이 사거리를 증가시켜서 450m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관통력도 굉장히 뛰어났죠. 주로 이제 섭지에서 강한 주목나무와 또 박달나무 등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무게는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래서 막 0.5kg 내지 0.7kg 정도에 불과했고요. 자, 이란 장궁은 몽골군의 우수한 궁수들의 능력과도 막 유사할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났고요. 한편으로 또 석궁은요, 우리가 크로스보우라고 그러죠. 석궁은 이 사거리는 최대 한 140m 정도로 장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장궁은 막 450m 정도까지가 날아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거리는 굉장히 짧았지만 이 관통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갑옷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관통력이 좋았죠. 그래서 전투가 시작이 되면 이 장궁을 휴대한 롱보를 휴대한 이 궁수들은 허공에다가 대고 수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비 오듯이 화살을 공중에 쏘아대는 것이죠. 장궁병들이. 그러면 달려오는 이 적의 기마병들, 기사들을 향해서 공중에 화살이 많이 떨어지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궁이 집중적인 화살 공격을 하죠. 허공에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의 기병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이 개별 목표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하는 개념이죠. 이 석궁으로 활을 조준하고 기사들에게 큰 피해가 가도록 활을 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궁과 석궁을 전술적으로 잘 조합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이 베르툼이라는 창인데요. 이 베르툼이라는 창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BC 5세기, 4세기에 이제 이 창이 전래가 됐는데요. 이 창을 도입할 당시에는 필름이었죠.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리가 이 창이 필름 창을 휴대했다고 그랬죠. 이 필름 창으로 상대방 적의 어떤 전열에 있는 창병이 상대편의 어떤 방패에 이렇게 손잡이에 꽂음으로써 그것을 방패를 불능화시키고요. 또 이 필름을 던져서 전열의 대를 무너뜨리는데 주로 이제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 필름이 초기에 이제 창의 형태였습니다. 이 초기 필름의 형태는 약 한 2m 정도 되었어요. 근데 이 필름을 이제 개량을 했죠. BC 한 3세기와 2세기에
이 필름을 개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3리터인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개량된 창의 길이는 한 1.1m 정도로 창 끝의 길이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3cm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무게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kg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무게도 가벼워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량형은 이 베르툼이에요. 베르툼인데 이 베르툼은 AD 4, 5세기가 되면 이 로마의 군단병들이 동유럽의 전쟁에 이제 개조해서 사용한 이 투척용 탄창입니다. 길이는 30 내지 40cm 많이 짧아졌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졌죠. 앞에 뭐 1kg의 무게에서 0.1 내지 0.2kg으로 군단에 이제 이 로마 군단병 개인이 한 5자루 정도를 이렇게 휴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길이가 짧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더욱더 이제 날카로워지면서 살상력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베르툼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발전이 되었고요. 자, 이런 창의 종류는 점차 이제 후기로 가면서 미늘창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미늘창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홀버트라는 건데요. 이 15세기 말에 이 15세기 말에 이제 이 스위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미늘창은요. 이게 미늘창이거든요. 성공적인 무기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길이가 2 내지 한 2.3 내지 한 3.5m 정도 되었고요. 무게는 2.5에서 3.5kg 정도 나갔고요. 창날은 이제 한 0.3에서 0.5m 정도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요. 창은 이제 찌르는 것이죠. 이런 끝부분에 찌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끼는 이제 찍는 거예요. 도끼로 이렇게 찍고 내리 찍고 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내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갈고리와 낫을 달아가지고 요거에서 이제 베는 거죠. 사람의 목을 베고 또는 어떤 물체에 걸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 이 미늘창이 이제 후기에는 발전이 하게 되죠. 이 비잔틴 제국은요, 이 전투 방식과 무기 체계를 혁신적으로 이제 스고트 제국의 군사 제도와 접목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세와 방어에 치중했던 이 단조로운 방식에서 공세적 타격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획기적인 군사력을 발전을 시킵니다. 이 스쿠타투스는 중장 보병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주로 편성을 해서요.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휴대 무기는 10 바이 2cm의 크기인 이 금속 박판으로 제작한 갑옷을 입고요. 그리고 타원형 방패를 들고 긴 창을 뭐 3.6 내지 4.3m, 창날은 약 한 46cm 정도 되는 이런 긴 창을 휴대를 했고요. 날이 좁고 또 폭이 좁은 글라디우스 단검을 휴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란 스쿠타투스 로마의 중장 보병들은 가죽 부츠에 또 바지를 입고 또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상의를 입었었죠. 스쿠타투스라는 로마의 중장 보병은요,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는 6세기에서 8세기 초에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란 스쿠타투스는 로마 군단이나 또 고대 그리스의 팔랑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전투력을 발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카타프락타이죠. 카타프락타이라고 하는 중장 기병의 모습인데요. 이 보병과 기병이 1대1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의 중장 기병을 이 동로마 제국은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체인 갑옷이나 비늘 갑옷이나 또 비늘 갑옷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요. 외부에는 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2자루 이상의 긴 창과 또 복합궁으로 무장을 했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아랍산 종말을 직접 개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병 협동 전술, 즉 기병과 보병의 절묘한 어떤
재병 협동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상당한 어떤 전술적 효과를 가져왔고요. 동로마 제국에 이 경기병들이 있어요. 경장기병, 경장보병이죠. 경장보병이 있었는데요. 이 퍼실로스라고 그랬죠. 퍼실로스라는 이 경장보병은 이 궁병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변경지대에서 징집되어서 요새나 험지에 있던 방어를 임무 수행을 했죠. 자, 이 경장보병의 주력 무기는요, 주로 합성군과 투창, 베르툼과 칼을 휴대했죠. 그래서 이란 경장 보병들은 이 스쿠타투스 보병대죠. 중장 보병이죠. 스쿠타투스의 중장 보병들의 강력한 어떤 방어의 후방이나 또는 측방에서 적에게 화살을 쏘는 역할을 담당을 했죠. 그래서 이 비잔틴의 바실리우스 즉 경장 보병은 프로실루스죠. 프로실루스는 주로 이제 중장 보병의 어떤 후방이나 측방에서 주로 적에게 화살을 쏘는 궁병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한 것이죠. 비잔틴 제국의 이 바실리우스 2세가요, 이제 여러 전투를 하면서 자기 친위대가 여러 번 자꾸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위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바랑기아라는 근위대를 투입을 합니다. 한 6천여 명으로 이 바랑기아 근위대 6천여 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실리우스 황제의 상당한 신임을 얻게 되죠. 이 바랑기아 근위대를 이용해서 결국은 반란을 또 진압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비잔틴 제국은 이 바랑기아인으로 구성이 된 노르웨이,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이 바이킹 출신과 또 앵글로 색슨족, 러시아인 등 이런 북쪽의 사람들로 황제의 친위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란 바랑기아는 바이킹 출신답게 매우 용맹했고요. 충성심이 강해서 아주 높은 보수를 주고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은 500년여 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죠.